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우리 가정법원 일반 입양허가 심판 과정을 거치고 아이들을 입양하신 가정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 법원 결정을 기다리면서 긴장도 하시고 그 결정이 빨리 나오기를 많이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재작년 정의 사건부터 해서 민영희 사건 등을 겪으면서 우리 가정법원이 입양허가 심판 사건을 엄격하게 심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양아동의 생명과 인권을 위해서 엄격하게 심리하는 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 입양 심판 기각 이유가 매우 추상적으로 선고가 됨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음을 저희 사건을 진행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 그리고 우리 그 입양 심판 기각됨으로 인해서 그 예비 양부모와 그 우리 아동의 그 상처가 너무 깊은 어떤 그런 사정이 있다라는 것을 같이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사회를 갖고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우리 심판 청구 기각된 이유를 보시면 기각되는 사례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기각된 사례가 거의 없었고요. 정의 사건 이후로 이제 입양 기각된 사례가 제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한 2년 정도 전부터 기각 사례가 좀 발생했는데 그 사례가 10건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입양 기각 사유 그 판결문에 나온 사유를 보시면은 입양 부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동일한 기각 사유가 동일하게 우리가 판결문 기재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먼저 입양 등록부 11조 2항을 기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청구인들의 건강, 승리 상태, 입양 동기와 양육 계획, 양육 태도, 양육 능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사건 본인의 동의에 입양하는 것이 사건 본인의 동의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건강, 심리 상태, 입양 동기, 양육 계획, 양육 태도, 양육 능력 등을 그 기각의 이유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추상적인 단어가 언급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 청구인들의 어떤 건강이 안 좋은지, 어떤 심리 상태가 어떻게 안 좋다는 것인지, 입양 동기 어떤 입양 동기가 안 좋다는 것인지, 입양 양육 계획, 양육 태도, 양육 능력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가 잘못되어서 사건 본인의 동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가 없는지에 대한 사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그 기각 이유가 서시가 되는지에 대한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그 일반 입양과 심판의 특수성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반 재판의 심리 구조와 입양과 심판의 심리 구조가 약간 다릅니다. 일반 재판의 심리 구조는 3단 논법으로 해서 판결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을 소진죄로 하고 대전죄로 하고 사실의 인정을 소진죄로 합니다. 이 사실은 과거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증거로서 과거의 사실 인정을 하고 이 인정된 사실에 법률을 적용해서 법률 효과를 이제 선고하게 됩니다. 이게 판결 선고 일반 재판의 심리 구조인데요. 근데 입양 허가 심리 구조는 약간 다릅니다. 소전제 부분에서 다릅니다. 대전제와 결론 부분은 동일한데 소전제 부분에서 과거의 사실 인정도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 이 예비 입양 부부가 장래에 이 양자를 잘 키울 수 있을지, 그 양자의 복리에 부합되게 과연 잘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장래 사실에 대한 판단도 같이 심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입양과 심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 장래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법원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입양특례법은 그 입양의 요건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입양 요건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요건, 그 다음에 양친의 요건, 그 다음에 친생부모의 동의, 그걸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친의 요건으로 뭐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된다, 양자의 종교자를 인정하고 그 구성원으로서 그 상관의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 충분한 재산은 입양 심판 당시의 재산입니다. 아이가
성이 될 때까지 이 재산이 유지된다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성이 될 때까지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지는 미래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입양 심판에는 장래에 대한 어떤 그런 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입양특례법은 양친의 요건을 사실상 가장 중요시 규정하고 있고 법원에서 그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게 판단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양특례법 11조 2항에서는 입양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친의 여러 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양 우리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입양의 동기, 양육 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입양 불허가 결정이 입양허가 심판의 사실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입양허가 심판이 그 예비 입양 부모가 양자를 장래에 잘 키울 수 있을지 이게 핵심인데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으로 입양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양 불허가 판단의 성격을 보시면 이 특례법상 양친의 요건을 다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기타 사유로 인해서 양대 복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그런 판단이 예측적 판단으로 작용을 해서 입양 불허를 할 수 있게 되고 법원이 보았을 때 미래의 어떤 학대 등 어떤 그런 사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어떤 그런 미래 판단을 기초해서 입양 불허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량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 미래 사실에 대한 예측과 판단을 틀 수가 있기 때문에 재량성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사실에 대한 예측과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증거 판단입니다. 이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재량권의 범위에 대해서 사실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1조 1항에서는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11조 2항은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량의 관계에 비춰봐서 이 재량을 좁게 해석해야 된다, 또 이 재량을 넓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견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재량권이 부여된다고 해서 그 재량권은 무제한으로 부여되는 재량권이 아니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야 되는 재량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입양 심판 기각 이유가 많이 추상적인데 그 추상적인 경우에 사실 문제점이 되게 심각한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판결의 이유를 기재하고 있고 가사소송법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판결의 이유는 구체적이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양 사건 기각의 경우에는 추상적인 단어를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각이유 자체가 가사소송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당사자가 그 기각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심판이 깜깜 심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재판부가 사실 마음대로 기각도 사실 선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양허가 심판 제도가 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도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재량권이 뭐 좁든지 넓든지 이에 대한 그 우리 재량권의 판단은 미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증거도 없이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마저도 추상적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재량권은 무한대로 사실 행사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입양 불허의 판단이 그 재판부가 실제로 생각하는 기각 이유를 설치하지 않는 사실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의 강한 느낌을 하는 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각됐을 때 사실 입양 청구인들이 그 불허 결정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우리 입양 부모들은 입양 기관에서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먼저 입양 기관에서 그 입양 양친이 될 사람들의 입양 요건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을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입양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 기관에서 이런 양친의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해서 입양 심판이 들어가게 되면 양친들은 당연히 입양 허가가 나올 것이라는 높은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통상 양친들은 우리 아이들을 먼저 받아서 이제 양육을 하게 되죠. 위탁을 받아서 양육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애착 관계가 갈수록 깊어집니다. 그리고 요새 우리 정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심판 기간이 매우 늘어났습니다. 지금 최장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걸리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그 입양 부모와 아이의 애착 관계는 사실상 친생 부모 관계가 이미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입양 기각이 났을 때는 그 충격은 사실 가히 상상을 초월하게 되고 그 아이가 또 겪을 그 불불안 여러 가지 정신적 충격은 사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각됐기 때문에 당연히 항고심에 가게 됩니다. 2심 절차로 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항고심에서 우리 이제 항고 재판부를 설득하고 그런 과정이 되게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에 기재된 기각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그 기각 이유를 계속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고심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심판을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우리 변론권, 양친의 또 소송 대리인의 변론권을 침해할 수 있고 양친 어떤 신급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입양과 심판 기각이 구체적으로 현실화 되어야 된다. 당연히 구체적으로 현실화 되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 사실 법원의 재량권은 지금 나올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각이율을 구체적으로 적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이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자체적인 어떤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 설치해야지 우리 양친과 또 입양 기관도 이 입양 기각이 났을 때 되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입양 기관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기각 판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 번 마치겠습니다. 네.